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7장의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분법의 회계처리 나머지 내용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관계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고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을 감소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느냐? 안 되겠죠, 그거는. 자, 보십시다. 관계기업 투자 지분 이상으로 관계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 0이 되는 순간부터 지분법 손실 인식을 중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1,000원인데요. 관계기업의 당기 순손실 중에서 투자자 몫이 1,2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지분법 손실을 1,200까지 인식은 못하고요. 1,000까지만 인식하고요. 요 손실 마이너스 200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식하지 못했던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을 보유하면 그러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장기 수취채권, 장기 대여금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단기 채권이 매출 채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리스크가 없는 담보부 대여금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지분법 손실 인식하면서 예를 들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을 한다면 장기 대여금, 손실 충당금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장기 투자 지분을 여러 항목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느 순서로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하는가? 이때는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 반대 순서, 즉 가장 후순위부터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합니다. 보통주가 바로 관계기업 투자죠. 그 다음에 우선주, 그리고 대여금 이 순서로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자 지분이 0으로 감소된 이후에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자가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면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인식 못했던 손실까지는 지분법 이익을 인식 못하고요. 이걸 초과한 금액만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관련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30%를 16만에 취득을 해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1년 초에 이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50만이고 공정가치랑 같습니다. 다음은 의뢰사 순자산 장부 금액 변동인데요. 1년 초에 50만 원인데 1년도에 순손실이 엄청났죠. 그래서 1년도 말에 순자산은 음액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2년도에 순이익이 나서 2년도 말에 순자산은 5만입니다. 자, 1년도에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해볼까요? 60만에 30% 18만이 지분법 손실입니다. 그러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16만 아니에요. 따라서 2만만큼은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하고요. 지분법 손실 16만 원만 인식하고 관계기업 투자는 이때 0이 되겠죠. 물음 2번입니다. 물음 1과 관련해서 갑은 의뢰대에서 1년도 말 현재 무담보로 장기 대여금 15,000원 그리고 매출 채권 많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고려해서 다시 답하래요. 물음 1번에서는 2만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잖아요. 이거를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매출 채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무담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15,000만큼 추가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됐죠. 따라서 분계를 본다면 관계기업 투자 최대로 16만 원 주기고요. 장기 대여금 직접 주기는 게 아니라 평가 계정을 인식하죠. 손실 충당금 그리고 17만 5천 원까지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물음 1과 관련해서 갑회사는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10%까지 의뢰사 초과 손실에 대해서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관계기업 투자 16만 원 주기면서 요거에 16,000원까지 추가로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니 도합 17만 6천 원까지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물음 1과 관련해서 2년도 말에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2년도에 15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4만 5천 원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2만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잖아요. 따라서 엑스의 2년도에는 2만 5천 원까지만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고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시킬 수 있겠습니다. 물음 5를 볼까요? 물음 2와 관련하여 X2년 말 갑회사가 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물음 2는 지분법 손실 중 인식하지 못했던 2만 원 중 15,000원을 무담보 장기대여금에서 추가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면 2년도에 지분법 이익은 4만 5천이 되는데 해답 2번에서는 5천원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었죠. 17만 5천원만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5천을 제외한 4만 5천원만큼의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면서 관연도에 인식했던 무담보 대여금의 손실 충당금 죽이고요. 나머지를 관계기업 투자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제 5번입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유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뢰사에 대해서 의뢰사 보통주 30%는 관계기업 투자고요. 의뢰사 발행 우선주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장기대여금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초장부 금액은 5천, 2천, 3천으로 되어 있고요. 갑회사가 소유하는 의뢰사 우선주와 대여금은 표시이자와 유효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3천의 장부 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관계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장기대여금 우선주, 보통주 순서로 상환을 받는데요. 이 순서대로 상환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환받는 순서의 역순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문제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1년도 초 이후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AC 금융자산의 추가 취득 처분은 없대요. 1109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즉 우선주는 당초 장부 금액은 2천이었는데요. 1,500으로 떨어졌고요. 즉 500만큼 평가손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1,500에서 800, 700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AC 금융자산은 원래 3천이었는데요. 2,700으로 떨어지고 2,200으로 떨어지고 요 300, 여기서 500 감소는 모두 손상 차손을 인식한 걸로 보면 되겠죠. 의뢰사 순손실이 1년도 8천, 2년도 12,000입니다.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나 AC 금융자산 회계 처리를 먼저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는데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쭉 하다가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나 AC 금융자산 여기에서 추가로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보겠습니다. X 1년 말인데요. 우선주에 대해서 500만큼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해야죠. 500,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한편 AC 금융자산에 대해서 300만큼 손실을 인식해야죠.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당기 순손실이 8천이었죠. 30%, 2,400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합니다. 당초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원가가 5천이었기 때문에 2,400 모두 다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은 2,600이 되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X2년이 되면은 우선주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700만큼 또 나와요. 그래서 700,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700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은 우선주에 대한 기말 장부 금액은 800이 남습니다. 한편 AC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또 인식하죠. 500, 500 이렇게 500까지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AC 금융자산의 기말 장부 금액은 2,200이 남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죠. 당기 순손실이 12,000이래요. 곱하기 0.3 하면은 3,60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 관계기업 투자는 2,600이 기말 장부 금액이잖아요. 따라서 2,600까지밖에 관계기업 투자를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분법 손실 1,000만큼을 인식 못했잖아요. 이를 추가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나 AC 금융자산에서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앞에서도 800
남아있는 거 이거 다 죽이고요. AC 금융자산은 2200이 있으니까 2200 중에 200을 더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천만큼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 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예 12번을 볼까요? 관계기업의 당기 순손실과 기타 포괄 손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인데요. 갑회사는 의뢰사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뢰사는 1년도에 당기 순손실 6만, 기타 포괄 손실 만을 보고합니다. 갑회사의 1년도 지분법 평가 전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이 16,000이래요. 그런 지분법 손실, 지분법 기타 포괄 손실의 인식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당기 순손실이 6만이고요. 30%니까 18,000에 지분법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은 16,000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16,000까지만 관계기업 투자를 죽이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요. 지분법 기타 포괄 손실을 먼저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종속기업에서 기타 포괄 손실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감소가 됐죠. 거기에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죽이면서 차변은 당기 손실이 아니라 OCI-입니다. 즉 지분법 기타 포괄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의뢰사에서 당기의 기타 포괄 손실 만을 보고를 했다고 돼 있죠. 여기에 30%만큼 3,000 지분법 기타 포괄 손실 OCI-입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3,000을 죽이고요. 나머지 13,000원을 지분법 손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은 같은데요. 당기손익의 차이가 있죠. 따라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손익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는 순위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에 발표된 지분법 회계처리 개정에 대한 공개 초안을 보면은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가 지분 상품이기는 합니다만은 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1109호에서는 지분 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 안 하고 채무 상품에 대해서만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109호를 인식하지 않고요. 1028호에 기초해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고려하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지분법 손익을 먼저 인식한 그 장부 금액에 기초해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한편 1028호를 들여다보면은 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1036호는 중급회계에서 유무용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할 때 적용했던 그 기준서를 말합니다. 관계기업에서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 이거는 발생 가능성과 상관없이 인식할 수 없겠습니다.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관계기업의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에게 제공한다거나 관계기업 파산 혹은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거나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즉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은 분리해서 인식 안 하죠.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고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대신에 기준서 1028호에 따라서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준서 1036호에 따라서 손상을 인식을 하는데요. 관계기업 투자 전체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서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돼요.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차손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어떠한 항목에도 배분하지 않고요. 손상차손 환입도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만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지분 30%를 31,000에 취득을 해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모두
10만 원으로 갔답니다.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00만큼이 영업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도 말에 의뢰사는 당기 순손실 3만을 보고했고요. 1년도 말 현재 의뢰사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했고요. 순공정 가치를 측정을 했더니 2만, 사용 가치를 측정했더니 19,000. 그럼 회수 가능액은 이미 유용자산 손상차산에서 다 배웠잖아요.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2만이 회수 가능액입니다. 1년도 말 지분법 평가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먼저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당기 순손실이 3만입니다. 그래서 3만의 30% 9천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지분법 손실을 반영한 후에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잔액은 3만 1,000원에서 9천을 빼니까 2만 2천이 됩니다. 그런데 회수 가능액이 2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2만과 2만 2천의 차이 2천만큼을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썩 어렵지 않죠?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관계기업 투자는 세무기준액이 원가법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분법을 적용해서 지분법 손익 혹은 뭐 추가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인식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하죠. 따라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면은 북밸류가 세무기준액 텍스 베이스보다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훗날 얘가 플러스로 리버스 되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럼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무조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냐? 꼭 그건 아니고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라. 즉, 이 부분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기업 영업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인식 지분법 이익이 1000입니다. 적용세율이 20%일 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20%, 법인세 비용 200 이와 같이 인식을 하죠. 어려우면 크로스로 된다고 보면 돼요. 즉 지분법 이익, 이게 세후 금액,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따라서 이쪽이 자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순액으로 전부 표시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중급회계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함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인식을 하는데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미래 세금 절감액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처분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업 투자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부 처분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자녀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1109호를 적용해서 처분하는 날 현재 공정가치로 자녀 지분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가 나의 차이가 결국은 처분 손익이 되는 겁니다. 뭐 외울 필요 없이 다음에 분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일부 처분할 때 회계 처리인데요.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자고요. 차변에 있던 관계기업 투자 주get뿌려야죠. 그리고 안 팔린 부분은 자녀 지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녀 지분은 페어밸류 PL이나 OCI 선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분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차 일치금액, 처분 손실, 처분이익, 여기서는 처분 이익을 가정했기 때문에 대변인데요. 이 내용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규정이에요. 자녀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이 가가 분계에서의 이 두 금액 아닙니까? 한편
나는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요 금액이 바로 대변으로 빠지는 관계기업 투자잖아요. 그래서 두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라는 것이죠. 예, 14번을 볼까요? 일부 처분 및 지분법 적용의 중단인데요. 갑회사는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 10만원의 일부를 72,000원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 못하게 됐대요. 그럼 이때부터 관계기업 투자, 이때부터 지분법을 중단하면 되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의 처분일 현재 계속 보유하는 잔여지분은 페어밸류 오사의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는데 이때 공정가치는 48,000이래요. 그러면 회계처리는 간단하죠. 처분 직전에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이 10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죽이고요. 현금 72,000 받고 나머지 잔여지분 공정가치 48,000이기 때문에 대차 일치금액이 처분 이익입니다. 교재 630페이지인데요. 관계기업 투자를 일부 처분할 때 그 이전에 인식했던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얘를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투자자가 관계기업이 인식한 OCI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큼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을 했을 텐데 요 관계기업이 인식한 OCI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OCI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후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을 했다면 요 OCI로 인식했던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을 전액 제거를 하고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 처분한 부분만 제거를 합니다. 이 제거를 한다는 것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이 재분류가 금지되는 OCI, 예를 들어 관계기업의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을 했다면 이 OCI에 대해서 인식한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은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을 하더라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이를 포함하여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표 3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 일부 처분을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했던 관계기업 투자를 모두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분하지 않은 잔여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페어밸류 PL 혹은 페어밸류 OCI 선택 이런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한편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가능한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투자자가 인식했던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몽땅 제거를 합니다. 즉 전부 당기손익, 처분손익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기타 포괄 손익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편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 후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은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중 처분한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분법 적용하는 것이죠. 2번을 볼게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인식했던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면 처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거입니다. 반면에 앞에서는 몽땅 제거였죠.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3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인식했던 지분법 포괄 손익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4번, 여기 3번 똑같은 회계 처리예요.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든 유의적 영향력을 유지했든 간에 후속적으로 관계기업에서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인식을 했던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까요? A회사는 1년 초 현재 B회사 지분 40%를 소유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B회사 투자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1년 초 현재 B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B회사 투자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 포괄 이익 12,000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과 관련한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인식했대요. 중급 회계 때 배웠겠지만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이것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한편 B회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에는 B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라든가 영업권은 없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B회사 순자산 증가가 있었는데 당기순이익 5천, 재평가 잉여금에 따른
기타 포괄이익 1000, 도합 6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회사가 1년도 6월 30일에 B회사 지분 중 30%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주식을 9천에 매각을 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잔여 지분 10%는 페어밸류 회사의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는데 공정가치는 3,20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1년도 6월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처분 분기하기 전에 먼저 6개월 동안의 정상적인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겠죠. 1년도 6개월 동안 당기순이익은 5천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40%만큼 지분법 이익. 그런데 1,000원의 재평가 잉여금에 따른 기타 포괄 이익도 증가를 했죠. 40%만큼 지분법 기타 포괄 이익. 그래서 2,400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을 시킵니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는 원래 많이 있었죠. 그래서 12,400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처분 분기입니다. 관계기업 투자 40% 지분이 있었는데요. 30% 지분을 9천 받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관계기업 투자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6월 30일에 인식했던 400하고요. 전년도부터 인식을 해왔던 앞에 문제로 가볼게요. 1200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1600의 기타 포괄 이익이 들러붙어 있는데 이 1200은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 상품과 관련된 평가 이익에서 인식한 1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인식한 400은 이 재평가 잉여금 1000에 대해서 인식한 금액입니다. 얘는 후속적으로 재분류가 가능하고요. 얘는 재분류 금지 대상 아닙니까? 재분류 금지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관계기업 투자 매각할 때 이 1200의 기타 포괄 이익을 모두 차변으로 죽여버리면 되겠죠. 한편 나머지 잔여 지분 10%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했고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가기로 했죠. 공정가치 3,200입니다. 그러면 다 대차가 올라갔고요. 일치시키는 금액 처분 이익이 대변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번엔 물음 2번입니다. 물음 1과 관계없이 1년도 6월 말에 B회사 지분 중 10%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주식을 3,200에 매각했지만 잔여 지분 30%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해답 2번을 봅니다. 지분법 평가 붕괴는 앞서 해답 1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매각을 하는데요. 10%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팔았어요.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도 갖고 있던 것 중에 10%포인트 해당되는 부분만 팔아야 되는데요. 12,400이잖아요. 그 중에 4분의 1만 팔았죠. 3,100. 그래서 여기가 3,100입니다. 대가로 3,200을 받죠. 한편 기타 포괄 손익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해답 1번으로 가볼까요? 관련 지분법 기타 포괄 손익은 1200과 400이 있었는데 400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를 안 하고요. 이 1200 중 4분의 1만 매각을 했잖아요. 따라서 300만큼만 제거를 하고요. 처분 이익이 400이 되는 겁니다. 자, 지분법 마지막 토픽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1105호를 적용해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장부금액과 순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그리고 차익을 당기손익, 즉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합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는 날부터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될 때까지 계속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됐으니까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매각 예정 분류 시점부터 매각 직전까지 회계 처리를 표 4에 정리를 했는데요. 매각하기로 예정한 부분은 1105호를 적용해서 장부금액 순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차익을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해요. 잔여 부분은 유의적 영향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예정 부분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분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매각 예정 분류 지분을 매각한 후에 잔여 지분이 여전히 관계기업 투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지분법을 적용하고요. 관계기업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1109호를 적용해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등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매각 예정 분류를 했는데 그 지분이 더 이상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두 소급해서 지분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의뢰사의 보통주 30%를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를 하는데 1년도 11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 중 3분의 1을 매각키로 결정을 했대요.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11월 1일 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됩니다. 1년도 11월 1일 현재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3만이고요. 이 중에서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의 순공정 가치는 19,000입니다. 보고기간 말인 1년도 12월 말일까지 매각은 완료 못했고요. 12월 말 현재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의 순공정 가치는 18,800입니다. 1년도 11월 1일에 분개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1년도 11월 1일에 관계기업 투자 전체 3만 원 중 3분의 2만큼 매각하기로 했죠. 이거를 관계기업 투자 주기고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해야 되는데 계정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정가치입니다. 이때 차이만큼을 순상차손으로 인식을 하죠. 무릎 2번으로 가볼까요? 1년도 11월, 12월 이 2달 동안 발생한 순손실이 3천이래요. 의뢰사에 대한 투자 지분 중 매각 예정 지분과 계속 부유 지분에 대해서 1년도 말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1년도 12월 말에 가면은 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19,000이 18,800으로 또 공정가치가 또 떨어졌죠. 따라서 손상차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고요. 잔여 지분 10%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2달 손실이 3천이라고 했죠. 300만큼 지분법 손실, 관계기업 투자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장부 금액은 따라서 9,70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의뢰사는 2년도 1월에 순손실 500이 또 발생합니다. 갑회사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던 의뢰사 지분을 2년도 2월 1일에 18,500에 매각합니다. 이 2월 1일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던 지분의 매각과 잔여 지분에 대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 단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우사의 선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고요. 그날의 공정가치는 9,600입니다. 그러면 매각 분개를 하는데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전기요율 금액 18,800, 처분 금액은 18,500이니 처분 손실 300을 인식합니다. 한편 잔여 지분 10%에 대해서 지분법 손익 또 인식해야 되겠죠. 매각 직전까지 의뢰사 한 달 순손실이 500이라고 했습니다. 10%만큼 지분법 손실,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한편 관계기업 투자를 페어밸류 우사의 선택 금융자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 시점의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장부 금액은 전년도 말 9,700에 1개월치 지분법 손실 500을 인식을 했으니 9,650이죠. 이거 죽이고요. 대체하는 날 9,600이 공정가치고요. 처분 손실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동영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